그래서 이강인이 선발로 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은 위치는 3미들 중에 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들로 오늘 썼으면 이거 리버풀전을 위한 실험인가 생각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서 그냥 체력 안 뺀가 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강인 선수가 모처럼 선발 출장에 보여준 경기력 준수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강인이 아니고요, 팀의 활용 방향이 아쉬웠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이강인 선수의 경기, 스타드 렌을 상대한 선발 출장한 경기 찬찬히 리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리의 빡기자입니다. 한국 시간 9일 프랑스 렌의 로아존 파르크에서 열린 경기가 있었습니다. 2024-2025 시즌 프랑스 리그 25라운드 파리 생제르맹이 스타드 렌 원정에서 4대1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무패 선두인 파리 생제르맹은 무려 20승 5무로 여전히 탄탄한 선두, 거의 독주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조기 확정할 수 있는, 우승을 조기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순위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독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중 리버풀전 사이에 낀 경기였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로테이션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비주전 선수, 좀 또 주전과 로테이션 사이에 애매한 위치에 있는 선수, 이런 선수들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요 그룹에 이제 이강인이 있었던 거죠. 공격은 브래들리 바르콜라, 곤살로 하무스, 그리고 이강인으로 구성됐는데 바르콜라를 제외한 2명은 로테이션 멤버죠. 하무스는 팀 내 유일한 전문 스트라이커지만 요즘 덴벨레가 주전, 하무스는 로테이션 혹은 이제 조커로 나오고요. 이강인 선수도 요즘 로테이션 멤버입니다. 중원은 이제 마율로, 주앙 네베스, 데지레 두에였습니다. 이 중에 가장 이제 주전에 가까운 거는 네베스, 그리고 두에도 반주전 정도 되고요. 마율로는 거의 후보죠. 그래서 수비까지 다 말씀 안 드릴 건데 공격 미들만 봐도 한 반 정도가 주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분이지만 당연히 한 수위의 전력을 보여준 파리 생제르맹이었습니다. 전반 27분에 바르콜라의 선제골, 후반 5분에 하무스의 추가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렌이 굉장히 거세게 반격을 했어요. 그래서 53분에 렌 선수 브라시에가 한 골 만회하면서 2대1이 됐거든요. 이때 파리 생제르맹이 렌한테 막 밀리니까 주전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그러면서 64분에 이강인이 빠졌고요. 그 뒤로 90분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에 덴벨레가 연속골을 넣으면서 역시 덴벨레는 멀티골을 넣는 사나이다, 그래가지고 4대1로 파리 생제르맹이 승리를 했습니다. 렌이 굉장히 거세게 저항했고요. 거의 경기 시간을 보면 한 반 정도만 파리 생제르맹이 우세하고 나머지 반은 오히려 렌이 좀 우세할 수도 있는 그런 팽팽한 경기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이런 경기 많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경기 많은데 결국 결론은 대승이에요. 왜냐하면 상대가 꽤 거세게 저항해서 파리 생제르맹이 겨우 한 골 차로 리드하든지 동점이든지 이런 상황으로 가다가 상대가 이제 한 골 정도 먹었으면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뒷공간을 덴벨레나 바르콜라 같은 선수들이 막 파는 거죠. 그래서 막판 90분 언저리에 엄청나게 많은 골을 쏟아붓고 결국엔 대승을 하는, 이런 게 이제 파리 생제르맹의 패턴인데 이번 경기 전형적인 그런 날이 됐습니다. 자, 여담으로 상대 렌에는 후르아시 교고랑 무사 알타마리가 있었습니다. 좀 아는 이름들이죠. 아시안컵이라든지 이런 아시아 MH에서 본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이강인, 한국의 이강인, 일본의 후르아시, 그리고 이제 요르단의 알타마리까지 아시아 3개국 공격 자원이 함께 뛴 경기였습니다. 셋 중에 공격 포인트를 한 선수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했네요. 물론 이강인 말고 나머지 2명은 별로 응원하진 않지만. 이강인 선수 경기력이 어땠는지 천천히 보면요. 일단 AI 평점을 보면 후스코어드가 이강인 선수에게 7.0을 줬고요. 풋맙은 이강인 선수에게 7.3을 줬습니다. 괜찮은 점수죠? 후스코어드 기준으로 이강인 선수의 스탯을 보면 슛 1개, 이게 유효슛이었습니다. 꽤 위협적이었고요. 키패스 하나, 드리블 성공 2회, 패스 성공률 93%를 기록했습니다. 안정적인 패스 성공률도 있고 동시에 공격 기회를 만들려는 움직임도 꽤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전반적으로 좀 준수한 스탯으로 볼 수 있죠. 다만 공격 포인트가 팡팡 터지지 않았다 보니까 4골을 넣은 경기에서 팀 내에서 평점 평균이 높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강인 선수도 꽤 괜찮은 평점을 받았다는 거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자기 자리 맡은 위치인 오른쪽 윙어에서 괜찮은 플레이를 보여준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전반 27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으로 빠집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자이르 에메리, 이날 라이트백을 원래 본업이 미드필더인 자이르 에메리가 맞거든요. 자이르 에메리한테 연계 플레이를 빠르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자이르 에메리가 중앙으로 주고 그것을 이제 하무스가 슛까지, 그러니까 결국 득점은 되지 않았고 옵사이드긴 했지만 슈팅 상황을 창출하는 이강인 선수의 빠른 연계 플레이 볼 수 있었고요. 슛 상황은 전반 38분이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수비 한 명을 그 특유의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중앙으로 들어가다가 바디 페인팅 살짝 걸고 살짝 상대 수비를 흔들하게 한 다음에 왼발로 감아차는 거,
늘 하는 거 있죠? 이걸 했어요. 이것이 이제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긴 했지만 상당히 날카로운 슛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상당히 괜찮은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는 거를 제가 이강인에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마치 중계가 아니고 현장에서 보는 사람처럼 잘 볼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팀 공격이 왼쪽에서 전개될 때 바르콜라나 이 선수들이 왼쪽에서 공격을 전개하고 있으면 이강인 선수가 반대쪽에 상대 수비의 배후,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왼쪽 윙어들을 보고 있으니까 오른쪽 윙어 이강인은 등 뒤에 있거든요. 그런 사각에서 손을 들고 공을 기다립니다. 나한테 패스해줘 이러면서 패스는 오진 않았지만 굉장히 좋은 위치 선정 보여주고 있었고, 또 문전으로 공이 투입될 때도 제때 침투를 했어요. 아무리 제때 침투를 해도 공이 정확히 오지 않으면 못 넣는 거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최소한 침투 타이밍은 정확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이날 윙어로서, 그러니까 측면 공격수로서의 좀 위협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고 정석적으로 잘 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석적으로 잘했어도 득점이 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본인한테 기회가 안 오고 다른 쪽에서 기회 생기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비주전 팀이라서 원래 보여주던 연결고리 역할을 좀 많이 하지 못한 건 조금 아쉬웠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윙어일 때 안으로 파고들면서 오른쪽 풀백 아슈라프 하키미가 치고 올라가면서 이 둘의 컨비네이션이 굉장히 위협적인 이 팀의 공격 루트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제 이날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미드필더인 워렌 자이르 에메리가 풀백이었기 때문에 콤비네이션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하킴이랑 호흡이 특히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닥도를 하려고 하는 다른 오른쪽 윙어들에 비해서 이강인은 팀플레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강인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측면을 파고든 하키미에게 스루 패스를 준다든지 여러모로 굉장히 잘 맞죠. 근데 이제 자이르 에메리는 그런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합이 잘 맞지 않았고요. 둘째로 자이르 에메리가 이날 수비가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뒷공간을 많이 파였기 때문에 애초에 이강인 자이르 에메리 이 조합이 앞으로 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뒤로 밀려 내려가는 상황이 좀 많았다. 그래가지고 팀 상황상, 그러니까 롭세이션을 써야 됐던 팀 상황상 이강인이 뛰기 아주 편한 그런 환경은 또 아니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강인 선수 경기력 나쁘지 않았다라고 제가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좀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강인의 경기력보다는 활용 방향인데, 첫 번째, 이강인의 위치가 미드필더였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이강인은 그냥 미드필더로 썼으면 다음 리버풀전에서 주전으로 쓸 생각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윙어로 썼다는 건 그냥 로테이션이거든요. 좀 거칠게 말하면 크바라첼리아의 체력 배터리로 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별로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건데요. 어차피 다음 리버풀전에서 주전 윙어 바르콜라, 흐비차 이 두 명을 밀어내는 거는 현재 이강인의 입지와 팀 전술을 볼 때 힘듭니다. 그래서 이강인이 선발로 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은 위치는 3미들 중에 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들로 오늘 썼으면 이거 리버풀전을 위한 실험인가 생각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서 그냥 체력 안 뺀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사실 이날 미드필더로 대질의 두에가 뛰었는데요. 두에는 요즘 이강인보다 더 넓은 팀 내 입지를 바탕으로 미드필더로도 뛰고 윙어로도 뛰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에를 윙어로 이강인을 미드필더로 이렇게 놓는 게 두 선수한테 더 어울리는 자리이기도 하고 리버풀전을 위한 실험이란 차원에서도 더 많은 가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좀 아쉬운 면이었고요. 이런 전술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이제 미드필더가 훨씬 더 어울려요. 왜냐하면 지금 팀이 이강인 선수처럼 윙어 자리에 있을 때 안으로 썰면서 들어가고 콤비네이션 플레이로 상대를 위협하고 그 다음에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서 대각선 슛을 노리고 이런 류의 역발 윙어로서 이런 식으로 플레이한 선수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닥도라는 선수를 원하는 게 현재 파리 생제르맹의 전술이잖아요. 미드필더 3명은 활동량 많이 가져가면서 전진 패스 툭툭 뽑아주고 그러면 좌우에서 이제 흐비차나 바르콜라가 닥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상대를 어지럽히고 덴벨레에게 득점 기회를 내주는 이런 식의 전술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팀 전체가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데 이강인 혼자 윙어 자리에서 공 받고 앞으로 치기보다는 안으로 치면서 들어가면은 불협화음이 납니다. 이래서 요즘 못 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역시나 이강인을 미드필더로 썼으면은 조금 더 많은 실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거푸 드는 거죠. 그렇다면 리버풀전에서 뛸 가능성은 좀 올라갔을까요? 저는 오늘 경기를 보면서 좀 생각을 정리해 봤는데 꽤 괜찮다. 그러니까 주전으로 뛸 거라고 제가 섣불리 말할 수는 없죠. 그런 확률은 되게 낮지만 최소한 교체 출전 같은 걸로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바로 직전 리버풀을 홈에서 상대한 그 16강 1차전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 선수를 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그날 벤치를 지켰는데요. 최근에 주전이 아닌 좀 벤치 멤버로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교체 출장은 거의 꼬박꼬박 해왔기 때문에 리버풀전 같은 큰 경기에서 아예 못 뛰었다는 게
우리로서는 상당히 좀 기분도 안 좋았고 조금 충격적이기도 했고 떠나라 나가라 이런 식의 얘기가 좀 더 늘어나기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죠. 이제 12일 원정에서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파리 생제르맹은 1전 졌잖아요. 경기를 잘하고도 0대1로 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뒤집어야 되는데 문제는 장소가 극악의 원정으로 유명한 리버풀 안필드입니다. 옵타 슈퍼컴퓨터의 분석으로는 겨우 한 골 차로 지고 2차전 가는 거니까 해볼만 하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파리 생제르맹이 8강에 올라갈 확률이 고작 15.4%라고 그래요. 똑같이 원정에서 한 골 차로 졌는데도 아틀레티코가 27.5%인 걸 감안하면은 정말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그 정도로 안필드 원정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리 생제르맹 주전 자원만으로 정면 승부를 했을 때 쉽게 이기지 못하겠죠? 물론 쉽게 이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확률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엘리키 감독 입장에서는 온몸 비틀기를 해야겠죠. 막 어떻게든 해봐야 돼.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야 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럴 때 이강인 선수가 핵심 벤치 자원으로서 충분히 기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난 1차전은 경기가 좀 잘 풀리고 있다 보니까 엘리키 감독이 이대로 두면 되는데 뭐하러 교체를 해? 이러면서 교체 카드를 다 쓰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2차전은 교체 카드 5장을 다 쓸 가능성이 좀 더 높고 그렇다면 이강인 선수한테도 조금 더 이른 시간에 기회가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경기 직전까지 이강인 선수보다 그 선발 순번이 현재로서 높은 동료 중에 누군가가 다치든지 혹은 컨디션 난조가 오든지 꼭 부상을 바랄 수는 없죠. 하지만 부상이 아니더라도 컨디션 난조로 선발로 못 뛰는 경우는 상당히 흔하거든요. 보통 이제 시트지의 1이라고 표현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는 어떤 경우에도 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 대신 뛸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조커여야만 합니다. 놀랍게도 이강인 선수는 아직까지도 팀 내 결정력 2위입니다. 결정력을 이제 빅데이터로 볼 때 XG 디퍼런트, 그러니까 본인에게 주어진 득점 기회를 이제 AI가 계산한 그 XG에 비해서 실제로 골을 얼마 더 넣었는가 덜 넣었는가 이걸 비교해 볼 때 이강인 선수는 플러스 2.64예요. 그러니까 이거 리그왕 기준입니다. 초반에 굉장히 높은 결정력으로 많은 골을 넣었다 보니까 요즘에 득점이 끊긴 지가 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플러스 2.64입니다. 근데 이제 팀 내 1위가 덴벨레의 플러스 5.9. 요즘 결정력이 좋다는 게 이제 수치에서 보이죠? 그 뒤가 이강인이에요. 나머지 높은 선수가 별로 없어요. 이 정도로 이강인 선수는 이번 시즌 통틀어 볼 때 상당히 고감도의 슈팅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리버풀전에서도 뛸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리고 슈팅 가능한 거리에서 단 하나라도 공이 온다면 너무 소극적으로 플레이하지 말고 과감하게 플레이해서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믿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결론은 이번 랜전 공격 포인트 나오지 않았고 나쁘게 보면 단순한 로테이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팀에서 미드필더가 아닌 윙어로 쓰던 것도 저로서는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경기 기회는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는 것은 이강인 선수의 몫이고요. 그럴 자격이 충분한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